어머니, 이제 나가셔야 해요. 며느리 최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떨리는 것을 느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찻잔 속 따뜻했던 녹차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미란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듯 단호했습니다. 아들 오진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었죠. 평소 그렇게 수다스럽던 아들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강은숙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작은 2층 집은 은숙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추억이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어요. 벽지 한 장, 문틀 하나까지 은숙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롱도, 부엌의 낡은 가스레인지도, 마당의 작은 텃밭까지 모든 것이 은숙의 땀과 정성으로 가꿔진 것들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은 은숙에게 위안이었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소박한 행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말하면 은숙은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아들이 늦은 밤 퇴근해서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라고 물으면 은숙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이제 독립하실 때가 됐잖아요. 미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편하다니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단 말일까요? 혹시 어제 저녁 설거지를 대신 해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손자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 간섭으로 느껴졌을까요? 은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연탄을 갈고 더운 여름날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텨가며 아들의 교육비를 모았어요. 아들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동네 이곳저곳에서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은숙은 기꺼이 신혼집 마련을 도왔어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어서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고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부터 육아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밤에 울면 업고 달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은숙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니요. 은숙은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청소도 도맡아 했습니다. 손자 학교 준비물도 은숙이 챙겼고 아픈 날에는 병원에도 데려갔죠.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녁 준비도 미리 해두었고 빨래와 다림질까지 도맡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진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은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혹시 미리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나가실 곳을 알아보세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집은 단순히 자신의 집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마당의 감나무는
이제 제법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아들이 어렸을 때 낙서한 벽의 흔적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자가 첫걸음을 뗀 거실 바닥, 가족 사진이 걸린 벽면, 은숙이 직접 만든 커튼까지. 모든 것이 은숙의 삶 그 자체였죠. 특히 부엌은 은숙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밥을 해주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하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던 식탁도 손자와 함께 과자를 만들어 먹던 추억도 모두 이 집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침묵 앞에서 은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건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서글플 뿐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오래 살아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됨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은숙에게 혼자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은숙은 서울 변두리의 좁은 반지하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 정도가 전부였어요. 평생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은 모두 두고 와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준 카네이션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반지하는 습기가 차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지하철역 건너편 높은 건물에 가려져 희미했어요. 은숙은 작은 원룸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보금자리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답답했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진수가 보증금은 내줬으니 감사해야지. 은숙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요. 고작 500만 원짜리 보증금으로 평생의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첫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방 전체가 덜컹거렸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거슬렸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공허했어요. 손자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적막한 공간에서 은숙은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맛봤죠. 이전 집에서는 밤늦게까지 들려오던 생활 소음들이 있었어요. 손자가 숙제하며 끄적거리는 소리,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 아들이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은숙에게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의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어요. 반지하 월세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고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합치면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생필품비를 더하면 매달 적자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 안에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어. 은숙은 단호히 결심했어요. 이미 집에서 쫓아낸 아들에게 돈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숙은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선호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어서요.
이런 대답들만 돌아왔어요. 은숙의 어깨가 점점 처져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강인함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뭘 못하겠어. 몸만 건강하면 돼. 은숙은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주름은 늘었지만 아직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던 은숙은 작은 발견을 했어요. 근처에 독거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비슷한 처지였죠. 어떤 분은 자식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뜸하다고 했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바빠서 명절에만 안부 전화를 받는다고 했어요. 은숙은 그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래층에 사는 칠순 할머니와 우연히 마주친 은숙이 말했어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아들 가족이 따로 살고 있어서요. 은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요즘 다들 그래요.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는 혼자 남겨지게 마련이죠.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게 다행이에요. 밤이 되면 은숙은 자꾸 예전 집 생각이 났어요. 손자가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아들이 퇴근해서 어머니 밥 먹었어요? 라고 묻던 목소리,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던 시간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특히 손자와 함께 보던 만화 영화나 아들과 함께 마시던 저녁차 시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져갔어요. 어떻게 아들이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손자까지 돌봐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일까요? 은숙은 이불을 꽉 끌어당기며 분한 마음을 달랬어요. 가끔은 화가 나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면 자신이 비굴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은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은숙이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고 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은숙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은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체력도 기르고 일자리 정보도 얻을 겸해서였죠. 이렇게 포기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지하 생활 2달째, 강은숙은 근처 작은 공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던 은숙은 벤치에 홀로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노신사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표정을 지은 그분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온 은숙은 그분이 벤치에서 새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새들과 비둘기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니 평소에도 자주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여기서 뵙네요. 어느 날 은숙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신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수라고 합니다. 부인께서는? 강은숙이에요. 반갑습니다. 박희수는 이 동네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고집이 세서 자식들하고 자주 부딪혔거든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희수의 말에는 체념과 동시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은숙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였지만 역시 혼자 사는 외로움은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희수는 과거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은숙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지만 희수가 진심으로 들어주다 보니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희수는 은숙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모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희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은숙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숙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외로웠는데 희수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다였어요.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그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희수는 은숙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부인 손이 참 섬세하시네요. 혹시 손재주가 좋으신가요?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은숙은 수혜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들을 잊고 살았어요. 옛날에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은숙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희수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보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에 아내가 쓰던 바느질 도구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희수의 아내도 생전에 수혜를 즐겨 했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은숙은 희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2층 아파트였지만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아내가 만든 자수 액자가 걸려 있었고 작은 방 하나는 아예 작업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희수가 내온 바느질함을 보자 은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느질함 안에는 갖가지 색깔의 실과 바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위, 골무, 수틀까지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은숙이 바늘을 손에 쥐자 마치 마법처럼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젊었을 때 늦은 밤까지 아들 옷을 꿰매던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수혜를 가르쳐주던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희수가 작은 천 조각을 내밀었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끝에서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수십 년 전 배운 스티치 방법들이 하나씩 기억났고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꽃잎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물을 본 희수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솜씨라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섬세한 꽃잎 하나하나가 천이에 피어났고 색감도 자연스러웠어요. 희수의 말에 은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썼던 재능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요즘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기계로 찍어낸 것보다 정성이 담긴 수공예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희수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들을 찾아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희수의 격려에 은숙은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바늘의 감촉이 따뜻했어요. 박희수의 격려를 받은 강은숙은 본격적으로 수공예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해야 했는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이것도 만만치 않은 투자였어요. 바늘 한 세트에도 몇만 원이 들었고 좋은 실과 천은 더욱 비쌌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보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희수는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은숙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지만 희수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은숙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천과 실, 바늘 등을 꼼꼼히 골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재료를 고르는 기분이 설레었어요. 예전에는 아들 옷 한 벌 해주려고 사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은숙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좋은 재료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반지하 방 한 구석을 작업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책상 위에 재료들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비좁았지만 은숙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죠. 창문가에 수트를 놓고 벽에는 실들을 색깔별로 정리해둔 작은 선반을 만들었어요. 첫 작품은 손수건에 자수를 놓은 소품이었습니다. 섬세한 장미 꽃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놓았어요.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직 감각이 남아있네. 은숙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손끝에서는 여전히 섬세함이 살아있었습니다. 희수가 완성된 작품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백화점에서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판매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백화점은 이미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로 포화 상태였고 개인 작가의 작품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입점비나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온라인은 어떨까요? 희수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은숙은 인터넷이 서툴렀습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이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은숙은 한숨을 쉬었죠. 컴퓨터 자체가 어려웠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은숙은 우연히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젊은 여성 두 명이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이 인기래요. 특히 중년층 사이에서는 정성스럽게 만든 소품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기계로 찍어낸 것보다 손으로 만든 게 훨씬 의미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하나가 다 달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은숙의 귀가 쫑긋 섰어요. 이때 카페 사장이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친근한 여성이었어요. 혹시 방금 보고 계신 그 손수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은숙이 들고 있던 자수 손수건을 본 사장이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솜씨가 대단하세요. 혹시 이런 걸 더 만드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카페에서 소품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카페 사장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손님들이 이런 수공예품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은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판매처가 생긴 거였어요.
정말요? 얼마나 만들어 오면 될까요? 처음에는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세요. 반응을 보고 더 주문할게요. 가격은 개당 2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집에 돌아온 은숙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희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희수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2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재료비 빼고도 충분히 남을 거예요. 은숙은 당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에 몰두했어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10개의 손수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미, 나비, 새, 나무 등 다양한 모티브로 정성껏 수를 놓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은숙이 집 주변 전세 가격을 물어보러 갔다가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다더라고요. 투자한다면서 몇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잘못되면 집까지 날릴 수도 있대요. 부동산 사장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였어요. 요즘 부동산 투기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 남편과 함께 마련한 소중한 집이 며느리의 투기 수단이 되었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무리한 투자를 한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원래 할머니 명의였다가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은숙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언제 며느리 명의로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자신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혹시 몰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은숙은 바늘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불법적인 행위를 밝혀내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강은숙은 며느리 최미란의 무분별한 대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박희수를 찾아갔습니다. 과거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희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희수는 은숙의 급박한 모습을 보고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희수 씨,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수는 찬찬히 상황을 들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집의 소유권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며칠 후 희수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인맥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미란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무려 3억 원이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받은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총 부채가 4억 원에 달했어요. 더 심각한 건 집의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며느리가 무단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수의 말에 은숙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럼 완전히 사기 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은숙과 희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등기소에서 집의 정확한 소유권 상황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집은 여전히 은숙 명의였고 대출 관련 서류에는 은숙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필적을 비교해 보니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어요.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거든요. 은숙이 서류를 보며 확신했어요. 희수는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편 은숙의 수공예 사업은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판매한 첫 번째 작품들이 완판되었고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이런 걸 어디서 또 살 수 있어요? 추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동네 다른 가게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에서는 조화를 장식할 리본을 주문했고 문구점에서는 북마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미용실에서도 고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는 소품들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손님이 된 카페 사장이 물었어요. 젊었을 때 조금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수공예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만 보다가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보면 신기해 하더라고요. 은숙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서 진짜 사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희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세요. 작은 공방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희수의 제안에 은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직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손수건 10개 팔아서 받은 돈으로는 공방 보증금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상가 건물 주인이 은숙의 작품을 보고 제안을 한 것이에요. 임대료를 반으로 깎아드릴 테니 우리 건물에서 공방을 차려보세요. 요즘 이런 수공예가 인기거든요. 건물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숙은 망설였지만 희수가 등을 떠밀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며느리와의 법적 싸움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법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마침내 은숙은 작은 공방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지하보다는 훨씬 밝고 넓은 공간이었어요.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공방을 준비하면서 은숙은 희수와 법적 대응 계획도 세웠어요. 우선 필적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집의 소유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방법도 찾아보죠. 그리고 며느리의 다른 불법 행위들도 조사해 봐야 해요. 이번이 처음일 리가 없어요. 희수는 은숙에게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발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은행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증거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은숙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더 컸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당히 맞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바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작은 바늘이 자신의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셈이네요. 은숙이 희수에게 말했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에요. 희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강은숙의 작은 공방이 문을 연 지 한 달,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수놓은 손수건, 파우치, 방석, 티매트 등이 인기를 끌었어요. 무엇보다 은숙의 따뜻한 인품과 정성 어린 솜씨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은숙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작업하는 모습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제품은 처음 봐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단골 손님이 된 젊은 여성이 감탄했어요. 은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랜 경험이죠. 젊었을 때부터 바느질을 좋아했거든요. 요즘 기계로 만든 것만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정말 특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아들 오진수와 며느리 최미란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미란도 예전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은숙은 그들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공방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사하고 계시네요. 이런 걸로 돈이 될까요? 장사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은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게다가 미란의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은숙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진수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잠시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은숙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대출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부분이 있어서 진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미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류에 좀 도장만 찍어주시면. 미란의 말투는 애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은숙은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서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이에요. 이때 박희수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은숙을 도우러 오던 시간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희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담보대출 관련 서류 말씀이신가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 중인데요. 진수와 미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들은 은숙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발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일 말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미란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이라면서 늙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공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구경하던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은숙이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희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고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곧 정식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은행 대출 기록과 투자 손실 내역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망하면 손자는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손자 걱정은 처음부터 했어야죠. 할머니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손자 걱정이에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아이 교육에 좋을 리가 있나요? 어머니께서 고발을 취하해 주시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어요. 진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공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은숙은 바늘을 들고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바늘의 감촉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힘드셨죠? 희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 정말 새 시작이구나 싶어요. 은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강은숙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은숙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요. 어머니가 너무 대단하세요. 저라면 참았을 텐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은숙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공방에도 격려차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작품을 사면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최미란과 오진수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동원해서 은숙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미란의 어머니가 공방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손자한테 평생 상처가 될 거라고요. 미란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가 어리석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가족 아니겠어요? 은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걱정은 처음부터 했어야죠. 남의 명의를 도용할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는 가족 생각을 했나요? 며칠 후에는 더욱 치밀한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병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동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감옥까지 보내야 하나? 손자가 불쌍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은숙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은숙의 마음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진수가 어릴 때 아파서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박희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은숙 씨, 지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희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란이 은숙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몇 차례 작은 대출을 받을 때도 서명을 위조했었고 심지어 은숙의 연금 통장까지 몰래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은숙 모르게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들은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이용해 온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끝을 봐야 합니다. 지금 물러서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동네 이장과 부녀의 사람들도 은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은숙 씨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자식들이 너무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죠.
나쁜 짓을 하고도 병원에 입원해서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해요. 지역사회복지사도 은숙의 편에 섰습니다. 노인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경제적 착취와 주거권 침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전문가의 증언이 나오자 여론이 더욱 은숙에게 유리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묻히면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언론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은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은숙의 진솔한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런 어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격려 메시지와 후원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숙의 공방도 더욱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공예 클래스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배우고 싶어요. 이런 정신력을 본받고 싶어요. 반면 미랑과 진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기 시작했고 아이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수가 입원한 병원에서도 꾀병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인데. 미라는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은숙은 공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꽃잎처럼 자신의 새로운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희수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미라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벌금 1천만 원을 내야 했어요. 오진수는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의 소유권이 강은숙에게 완전히 돌아왔고 모든 대출 관련 서류가 무효 처리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축하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네요. 박희수가 판결문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은숙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 세운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야 진짜 뉘우치고 바뀔 수 있을 거예요. 판결 후 며칠이 지나자 오진수가 혼자 공방을 찾아왔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본 것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진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여전히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거든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됐어요. 앞으로 제대로 살아가세요.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달라지겠어요. 미란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진수의 간절한 부탁에 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야,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손자만큼은
손자 걱정은 네가 알아서 해. 이제 할머니는 없다고 생각해라. 은숙의 말은 단호했어요.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은숙의 공방은 날로 번창했어요. 언론 보도 이후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고 수공예 클래스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은숙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수의 교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은숙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요. 우울했는데 이거 하면서 마음이 많이 밝아졌어요. 수강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희수도 은숙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공방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훨씬 보람 있어요. 희수의 말에 은숙도 동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예전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집이 되었지만 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 대신 이 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마당에 감나무만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기를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은숙의 제안에 희수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머니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돌보며 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몇 달 후 강은숙의 집은 따뜻한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5분이 함께 살며 서로 돌보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거실에는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테이블이 놓였고 각자의 방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편안하게 꾸며졌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곳이 싫지 않았어요. 매일 공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저녁에는 수의 교실을 운영하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네요. 어느 날 저녁 은숙이 희수에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을 거예요. 희수의 말에 은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늦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은숙은 새로운 작품을 위해 바늘을 들었어요. 등불 아래에서 반짝이는 바늘 끝처럼 은숙의 새로운 인생도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 출발이었지만 은숙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작은 바늘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